안녕하세요. 주진우 기자입니다. 네. 먼저 말씀드릴 것은 흔쾌히 온 건 아닙니다. 군수님이 오라고 해놓고 무슨 흔쾌히 왔다고 그러세요. 제가 안 한다고 했더니 그냥 오라고 해놓고. 뜻한 바 있어서 성균관대학교에 간 것도 아닙니다. 자꾸 떨어져 가지고요. 후기로 간 거였어요. 또 무슨 얘기 있었죠? 소개해서 뭐가 달랐죠? 아무튼 흔쾌히 온 건 아닙니다. 지난주에 제가 친구들이랑 김재동이랑 황정민 배우랑 몇 명, 이승환 씨랑 일본에 벚꽃을 보러 잠깐 갔었는데 근데 고창 이 앞에 있는 가로수에 있는 벚꽃이 훨씬 더 좋았어요. 그리고 묘향성을 처음 봤어요. 처음 봤는데 이렇게 좋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앞이 깨끗하게 정비돼 가지고 이 지역이 이렇게 좋았구나. 우리 동네가 이렇게 좋았구나. 벚꽃놀이를 일로 왔었어야 되는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아니 사실 저는 별로 오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어요. 제가 상하중학교를 나왔는데 그렇게 모범생도 아니었고 그렇게 남들한테 본보기가 될 만한 사람은 절대 아니거든요. 확실히. 그래서 어렸을 때 조금 어두웠던 과거는 숨겨야 될 이유가 좀 있어서 별로 오고 싶은 생각은 없었어요. 군수님이 불러서 온 거예요. 네. 선운사는 가끔 이렇게 갔는데 그 앞에 이렇게 걷고 그러면 아름답고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읍성도 좋고 이 시가지도 좋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이 이렇게 좋았지 생각을 했네요. 다른 사람들한테도 좀 알려야겠습니다. 아무튼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상하중학교를 나왔어요. 그리고 전주로 이제 유학을 갔습니다. 고등학교 때. 그때는 그렇게 많이 갔잖아요. 그때는 상하중학교의 졸업생이 저희가 300명 정도 됐어요. 그때 가장 많았던 학생 수였는데 전주로 학교를 가는 사람들이 유학 가는 사람들이 한 20명. 그다음에 이리 군산으로는 잘 안 갔고요. 그다음에 정읍으로 오는 사람들이 한 10명. 그다음에 고창으로 오는 사람이 한 20명 이 정도 됐어요. 그리고는 해리고등학교라는 데 갔었는데 제가 중학교 때도 공부를 그렇게 안 해가지고 중학교 때 국어 선생님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이렇게 진우 학교 어디 가니? 그러니까 전주로 갑니다. 그러니까 농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니요. 그랬더니 그럼 공고?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때는 전주 공고하고 삼례 공고가 있었는데 인문계 간다니 그 국어 선생님 이름이 김미정 선생님이셨는데 아니 네가 어떻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그냥 간다고 해서 이렇게 갔습니다. 공부를 잘한 것도 아니었고요. 중학교 때까지도 책을 보면 거의 안 된다는 생각이 그걸 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책을 열심히 보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공부를 잘하는 건 당연한 거지. 공부 안 하고 공부 잘해야 이게 좀 괜찮은 거 아닌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들어갈 때 제가 겨우 턱걸이에서 한 5점 정도 더 높아서 전주 인문계에 들어갔었어요. 근데 중학교 때까지 저희 집은 그 농사를 지었는데 아버님이 저한테는 일을 하나도 안 시켰어요. 공부하라고. 근데 저희 때만 해도 농사철에는 5명, 10명씩 결석을 하고 일을 하러 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중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돈 벌러 간 친구들도 많았으니까 중학교만 졸업한 사람도 많았거든요. 그랬습니다. 고등학교를 공부를 하나도 안 하는 상태에서 영어도 못하고 수학도 잘 못하는 상태에서 전주 인문계에 갔더니 아예 좀 그 수준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머리가 좋은 건 아닌데 공부를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등학교에 겨우 가서 처음 시험을 봤는데 중간도 못 가는 그런 성적이었어요. 창피하더라고. 근데 어쨌거나 고등학교에 가서도 공부를 열심히 하진 않았어요. 네. 중학교 때도 선생님들 말도 안 듣고
동네에 있는 오토바이 타고 다니고 뭐 친구들이랑 싸우고 뭐 맨날 그러고 다녔었거든요. 그러다 고등학교를 가고 그리고는 대학교에 갔습니다. 대학교에 갔는데 그때도 공부는 안 했어요. 공부는 안 했는데 제가 조금 천성적으로 머리가 괜찮았던 것 같아요. 잔머리가 좋아요. 잔머리가 좋아서 지금도 중학교 1학년 때 우리 반이 50명이었는데 한 40명까지는 번호하고 이름을 기억해요. 그래서 친구들이 가끔 광화문에서 촛불 집회 때 만나는 친구들이 나와서 만나면 우리가 몇 학년 때 우리 반이 한 반이었지? 그러면 1학년 때 너는 우리는 1학년 때 5반이었고 너는 37번이었어. 제가 얘기를 할 정도였으니까 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에 갔습니다. 대학교에 가서도 공부를 안 했어요. 공부를 안 했어요. 대학교를 사실은 저는 아버지한테는 미안한 일인데 4년 동안 합법적으로 놀아보겠다. 어차피 아버지가 이 땅에 태어난 거는 나의 의지도 아니고 나의 잘못도 아니고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쓰신 김에 좀 더 써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나중에 잘하면 되지 이런 막연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아이였죠. 그러다가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 때도 뭐 맨날 공부는 안 하고 말썽 피우고 맨날 여자 만나고 뭐 맨날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부모님이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도 계속 이렇게 공부 안 하고 그러니까 중간에 유학을 보내시려고 했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살림에 제가 영국에 유학을 조금 갔다가 가서 거기에서 노는 것도 좀 지겹고 재미도 없고 그래서 또 왔습니다. 와서 이제 뭘 할까 하다가 그때만 해도 광고, 영화 이런 게 굉장히 새로운 그 붐을 이루어가지고 저희들이 제가 광고회사를 생각했었는데 광고회사에 처음 들어갔어요. 외국계 광고회사에 들어갔는데 저희 클라이언트가 삼성이었습니다. 삼성하고 일을 하는데 너무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가불관계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초등학교 때 4학년 때 3학년 때 기자가 되겠다고 이렇게 희망란에 써놓은 직업이 기자였어요. 그래서 뭐 돈벌이 하는 것도 좋지만 조금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지 해서 기자를 선택했습니다. 근데 기자를 선택하는 과정은 좀 달랐어요. 원래는 그 DJ가 하고 싶었어요. 저는 DJ 하고 싶었어요. 제가 고창에서 상하에서 저기 90호 거기 아주 바닷가에 살았기 때문에 어렸을 때 사교육을 하나도 못 받았습니다. 근데 초등학교 6학년 때 주산학원에 한 달 이렇게 등록을 해서 갔는데 첫날 가자마자 다른 여학생들의 주판 있잖아요. 주판을 2개를 뺏어가지고 발에다 이렇게 깔면 바퀴가 되잖아요. 그래서 앞에서 한 명이 끌고 한 명이 밀게 했어요. 그러면 주판 다 망가졌죠. 그 여자애들은 울고 선생님이 와서 때리고 그래가지고 나는 이게 사교육 받으면서까지 내가 선생님한테 맞아야 돼.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안 갔어요. 사실은. 그렇게 사교육을 한 번도 안 받았어요. 제가 그때 피아노 건반을 칠 줄만 알았으면 제가 이렇게 안 살아요. 그때 그림 학원에 몇 달만 다녔어도 이렇게 안 살았었어요. 근데 어찌어찌해서 기자가 됐습니다. 기자 준비도 안 했지 뭐도 안 했지 굉장히 처음에 힘들었어요. 대학교 지금도 그렇지만 중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컴퓨터를 다 하잖아요. 저는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컴퓨터를 못 썼어요. 사실은 아버지한테 컴퓨터를 사달라고는 했어요. 아버지 컴퓨터를 알아야 취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소를 팔아가지고 돈을 주셨는데 제가 노트북 컴퓨터를 사자마자 그 다음 날 벼룩시장에다 팔았어요. 그리고 3만 원짜리 만년필을 사가지고 여기다 꽂아놓고 이게 나의 컴퓨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컴퓨터를 못 다뤘어요. 지금도 워드를 잘 못 쳐요. 그러니까 기자 생활을 하면서도 뭐 잘 할 준비가 안 돼 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기자 생활을 하는데 아까 선생님 말했죠. 어떻게 그렇게 갑이나 어려운
그 재벌 이런 사람하고 싸웠느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기자 생활을 해가지고 이렇게 처음에 이 취재를 갔는데, 삼성 취재를 갔을 때 이건희 회장이 얘기하는 거를 들었는데, 이건희 회장 얘기를 잘 들어보면 문장을 제대로 완성을 못 시켜요. 주어, 목적어, 수어가 없이 그냥 아무렇게나 얘기를 하세요. 생각했는데, 그 다음 날 이렇게 취재 기사를 보면요, 천재라고 이렇게 나와요. 아, 천재인가 영재인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아, 이거 굴한데, 이건 말도 안 되는데, 이렇게 좀 의심을 하기 시작했는데, 점점 알았어요. 기자들이 팩트, 진실이 중요하거나 사실이 중요하거나 정의가 중요하지 않고 자기한테 도움이 되는 게 중요하구나. 자기의 이익, 그리고 자기 신문사의 이익을 따라서 사람들이 움직인다, 이 생각을 해가지고 내가 기자 생활을 오래 하진 않을 텐데 하는 동안은 똑바로 해야지, 그때 이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삼성 기사를 지금 똑바로 쓰기 시작했어요. 저 사람 이렇게 쓰기 시작했고, 삼성이 꼭 막 얘기하는 게 진실은 아니야 이렇게 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는 기자들 중에 공부를 안 해가지고 기자들 중에 이렇게 한 10번째 줄 정도에 서 있는 사람이었는데, 다른 앞에 있는 사람들이 다 거짓으로 하고 왜곡을 하고 그리고 다 뒤로 도망가가지고 제가 맨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삼성에 대해서 이게 아닌데 처음에 의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기자 생활 처음 할 때는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이었어요. 그때만 해도 기자들이 그 의식도 있고 뭐 그 대차게 싸우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이 대통령 되자마자 자꾸 기자들이 이제 사람들을 속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닌데, 그래서 저 이명박은 사기꾼 아니면 그 BBK나 뭐 다스나 이렇게 보면 자기는 바보라고 얘기하죠. 자기는 관련이 없다고 바보라고 얘기하는데, 바보가 아니고 사기꾼이야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해서 이명박은 사기꾼이야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근혜가 정권이 되고 그다음에 권력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박근혜 저 사람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저 사람 허수아비 같은 사람인데. 박근혜 씨 집안에 이렇게 사람들이 몇 명 있습니다. 동생인 박지만 씨가 있고요, 그 박근영 씨가 있는데, 제가 박근혜 대통령이 될 것 같아서 박근영 씨하고 친하게 지냈는데, 이 박근영 씨하고 얘기를 해보면요, 이 사람이, 그런데 박근영 씨가 그 집안에선 제일 스마트해요. 그러면 박근혜는 어느 정도겠어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을 대통령 되기 전에 이렇게 만나보면 이름이 뭡니까? 그러면 박근혜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네? 이 정도 수준이에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생각해서 박근혜는 쓰기 시작했어요. 근데 박근혜 주변에서는 굉장히 무서운 일이 많이 났어요. 박근혜가 대통령이 될 때쯤부터는 제가 박근혜를 열심히 쫓아다녔는데, 그때 박근혜한테 주어진 재산이, 박정희 대통령이 막걸리 먹고 맨날 작업복 입고 사진을 찍었지만 저녁에 들어가서는 맨날 씨바쓰리갈 먹고 딸 같은 여자들을 데려다 접대받으면서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근데 박정희 우상화를 너무 많이 해서 검소한 사람으로 이렇게 각인시켜 놓은 거예요. 언론이 잘못했죠.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지금 남겨놓은 재산이, 자식들한테 남겨놓은 재산이 지금 얼추 잡아도 10조 원은 훨씬 넘어갈 거예요. 일단 정수장학회라는 거를 뺏어다가 놨습니다. 정수장학회는 MBC를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근데 정수장학회를 뺏어다가 박근혜한테 줬죠.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캠퍼스를 가지고 있는 데가 대구의 영남대학교예요. 영남대도 박근혜한테 갖다 준 그런 그 재단입니다. 그리고 유경재단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서울 가보면 어린이대공원하고 굉장히 큰 터가 있는데, 그 재단도 박정희 대통령이 뺏어다가, 이거는 박지만하고 박근영한테 준 재산인데, 자, 박근혜한테는 영남대하고 정수장학회 지배권을 줬고, 유경재단에서 박근영과
박지만 씨가 먹고 살았는데 박지만 씨가 나중에 큰 누나 박근혜한테 붙어요. 그래서 박근영 씨 혼자 유경재단에 남으니까 이 재산을 뺏으려고 박근혜 박지만 씨 측에서 뭘 했냐면은 깡패를 보내요. 그러면 박근영 씨 쪽에서도 깡패를 사서 막아요. 얼마나 우애가 깊은 가족이에요. 서로 안 싸우고 깡패를 동원해서 싸우고 이렇게 조폭을 이렇게 보내고 왔다 갔다 해서 이렇게 싸우다가 결국 그 싸움이 어떻게 정리되냐면 박지만 박근혜 씨 쪽에서 한센병 환자 있잖아요. 문둥병 환자들을 몇백 명 보내가지고 그 싸움이 정리됩니다. 정말 창의적이고 창조적인 집안이죠. 창조 경제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어떻게 한센병 환자들을 해결사로 써가지고 이렇게 끝내는 싸움이 어디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걸 보도했는데 다른 기자들이 하나도 안 써요. 그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안 하고 그래서 제가 구속될 뻔했었죠. 그래서 박지만, 이제 박근혜, 이명박, 그리고 이건희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제가 한마디씩 하기 시작하고 옳은 말을 하는데 기자들이 제가 10번째 줄에 서 있었잖아요. 근데 앞에 있는 기자들이 다 도망가가지고 저 혼자 서 있었는데 그 뒤에 있는 기자들도 다 도망가가지고 저 혼자 이렇게 계속 서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남들이 제가 그 권력에 맞서서 진실 보도를 하고 있고 기자질을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도망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서 있는 거예요. 잘하려고 생각한 게 아니라 저도 이제 그만하고 도망가고 싶어. 아니 10년 동안 쫓아다녀서 이명박 무상급식 전도사 잘했잖아요. 이제 이명박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전 국민이 알아요. 그래서 감옥까지 갔어. 이 정도면 됐지. 더 하라고. 저렇게 쳐다보고 있어서 아직 지금 제가 있는 거예요. 박수 받을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기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스트레이트 보셨습니까? 삼성의 언론 장악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했는데 지금까지 나온 뉴스 프로그램 중에 TV 프로그램 중에 가장 센 내용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정권이 바뀌고 이런 텔레비전에 나와서 삼성 얘기를 시작하니까 SBS, KBS에서도 삼성을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언론에서 삼성을 비판하는 건 금기어였어요. 금기어였어요. 삼성은 제가 기자 생활을 하면서 기자 준비도 안 되고 공부도 안 돼 있고 그래서 삼성은 제가 좀 열심히 해보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삼성 비판 기사를 계속 썼어요. 시사저널 시절에. 그랬더니 삼성에서 굉장히 압박했죠. 압박했는데 저희 집은 압박할 게 별로 없어. 아버지가 농사 지으니까 이렇게 공문할 게 없잖아요. 공무원을 하거나 큰 회사를 했으면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어떻게든지 이렇게 그 방법 손을 이렇게 뻗거든요. 그래서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계속 하고 있어서 그런데 그래서 삼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속해서 했는데 제가 어떤 기사를 썼냐면요. 삼성의 임원 기사를 썼는데 박명경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박명경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삼성의 엘리베이터 걸 출신이었는데 그분이 이건희 회장의 개인 비서예요. 전무대를 나왔고 그 엘리베이터 걸 하는데 그 이건희 회장이 픽업을 해서 이렇게 시켰습니다. 근데 그분이 개인 비서고 가까운 특별한 사이니까 그 사람한테 사람들이 로비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의 오빠는 삼성전자의 전무였고 동생은 삼성의 계열사의 하청업체를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힘이 있으니까 자꾸 인사 개입을 하고 그래서 제가 이분은 한번 다뤄야지 하다가 보다가 저는 누구의 사랑도 다 존중하는 사람이어서 기업체 그 오너의 사랑에 대해서는 뭐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선을 넘었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기사를 하나 씁니다. 이건희의 여자 엘리베이터 승진. 무슨 말인지는 대충 아시겠죠. 제가 그 기사를 쓰자마자 저희 시사저널 기자들은 그 회사에서 쫓겨납니다. 일단 기사를 쓰자마자 제가 축구를 좋아해서 월드컵 독일 월드컵 취재를 간다고 독일에 갔다 왔더니 다른 기사를 가지고 삼성에서
거의 기자들을 쫓아냈어요. 그래서 시사저널 기자들이 나와서 시사인으로 가서 시사인이라는 매체가 하나 생겼습니다. 시사인에 가자마자 제가 어떻게 돌려줄까 하다가 그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삼성 김용철 변호사의 비자금 의혹 폭로가 있었습니다. 네, 제가 그 기사를 썼죠. 한 달 동안 김용철 변호사를 모시고 다니다가 그때 같이 작업했던 사람이 김상조 교수, 지금 공정거래위원장. 그때 작업했던 사람이 김기식, 엊그제 금감원장 된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작업을 해서 삼성 비자금 의혹을 폭로했죠. 그때는 정의견 사재단 신부님들이 나와서 기도를 하고 그 미사를 했었는데 그건 1987년에 대한 오마주입니다. 그래서 삼성에 대한 문제 제기를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는데 저희가 문제 제기를 해서 특검이 됐고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저의 복수를 해줬는데 삼성은 다 살아남았죠. 그때 돈을 삼성의 비자금을 찾고 비자금을 4조 이상 찾았던 사람이 윤석열 검사였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런 사람들이 다 이렇게 가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삼성은 바뀌지 않고 있고 지금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려줬는데도 사회가 더디 바뀌어요. 그때 그 기사를 써가지고 이건희 회장이 회장 자리에서 물러났었어요. 그리고 저한테는 따로 삼성에서 특별한 사과와 여러 제안을 했었는데 그건 지나가고 지금도 그대로 있어서 이제 이명박은 가고 박근혜도 가고 그런데 이재용, 이건희만 남은 상태여서 제가 지금 요새는 삼성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만큼 기자 생활을 할지는 저도 몰랐어요. 저는 천성이 놀고잡이여서 자유주의자여서 좀 놀고 싶은데 아직도 기자 생활을 하고 있는데 아마 조만간에 이명박 프로젝트를 끝내고 이명박 프로젝트는 아직 안 끝났는데 이명박이 구속이 됐는데 해외에 빼돌려 놓은 돈이 많아요. 그래서 그 돈을 찾아서 여러분들한테 돌려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부분은 제가 찾아놨기 때문에 이 정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명박 프로젝트가 끝나면 삼성 이재용 프로젝트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거는 아마 잘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명박 프로젝트를 한다고 했을 때도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했거든요. 미쳤다고 했어요. 작년에 10년 동안 쫓아다녔는데 정권 교체가 되고 이명박을 넣지 않으면 우리 사회 민주주의나 시장 경제가 시작되지 않는다는 생각에 제가 이걸 하겠다고 했더니 다 청와대에서도 미쳤다고 하고 검찰에도 안 한다고 막 도망갔어요. 지금 막 용감한 척하면서 막 앞에 나오는 사람들도 안 하겠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이명박 추격기라고 책을 썼고요. 책을 썼고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언론에서 받아주지 않을 것 같아서 노래를 만들었어요. 이승환 씨가 돈의 신이라는 노래를 만들었어요. 뮤직비디오도 찍고 그 다음에 저수지 게임이라고 제가 이명박의 돈을 쫓아다니는 다큐멘터리도 찍어서 이렇게 한 다음에 제가 기사를 하나씩 썼죠. 그래서 140억을 청와대가 돌려받은 사연 그리고 다스는 누구 겁니까? 그게 다 기사에서 시작됐었는데 그 프로젝트의 완성은 이제 이명박의 돈을 찾아오는 건데 제가 몇 조 원은 찾아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몇 조 원은. 그래서 이명박에 대한 얘기를 조금 끝내면 그 다음에 삼성으로 가려고 하는데 제가 지금 삼성에 대한 얘기를 방송에서 하기 시작해서 MBC나 KBS, SBS에서 열심히 하면 다른 기자들이 열심히 하면 저는 좀 놀려고 지금 생각합니다. 어디 여기서 놀다가 걸려도 뭐라고 좀 하지 마시고요. 저는 이명박 보냈으니까 할 만큼 했어요, 사실. 네.